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책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영어로는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부부 학자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디플로라는 공동 저작물입니다. 이 책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 책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이재명 후보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했고 나중에 국민의힘의 경제학자 윤희숙에 의해서 반박당하는 이 책의 내용을 오독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약 1년 6개월 전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은 2020년경에 우리나라에 소개됐습니다. 맨 먼저 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은이 아비지트 베너지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포린 팔러시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의 이름을 올렸다. MIT 경제학과 교수이고 198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의 공저자다. 네, 이제 공저자입니다. 에스테르 디플로 2019년에 역대 최연소 가로 열고 1972년생 만 46세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40세 미만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다.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999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IT 경제학과 교수이고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의 공저자다. 2015년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아비지트 베너지와 결혼했다. 네, 이렇게 사제지간이었는데 결혼을 했네요. 네, 이 책의 이제 맨 앞에 일종의 그 아크날리지먼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공정하고 인간적인 세계가 열리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 노미와 밀란에게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 사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총 프롤로그 그리고 1장부터 9장 그리고 에필로그 그리고 맨 뒤에 감사의 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프롤로그부터 읽어가겠습니다. 10년쯤 전에 경제학자인 우리는 우리가 수행했던 연구 내용들을 담은 경제학 책을 한 권 썼다. 놀랍게도 그것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셨다. 우리는 우쭐했지만 그런 일이 또 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경제학자는 책을 잘 쓰지 않고 인간이 읽는 게 가능한 책은 더더욱 잘 쓰지 않는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책을 쓰게 되었고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다시 우리 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학술지 논문을 쓰는 일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러는 동안 오바마 집권 초기에 은은한 여명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브렉시트, 노란조끼, 장벽 같은 사건들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터져대고 아랍의 봄에 뒤이은 혼란스럽지만 낙관적이던 분위기가 독재자들 혹은 선거로 당선은 되었으나 독재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의 득세로 다시 뒤바뀌면서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머리 위에는 환경 위기와 글로벌 정책의 재앙이 당장이라도 덮칠 듯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다루기에 우리가 가진 해법이나 사고방식은 기껏해야 진부한 것들밖에 없어 보였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 책을 썼다.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잘 되어 온 것은 무엇인지도 짚어보고 싶었다.
문제만 논하는 책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직시한다면 갈갈이 찢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도 말해주는 책이길 바랐다. 어디에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이데올로기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명백한 것들을 놓쳤는지를 지적하되 좋은 경제학이 특히 오늘날 같은 시기에 왜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책이었으면 싶었다. 물론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것을 쓰기에 적합한 필자라는 말은 아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를 덮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부유한 나라에서 두드러지는데 우리가 해온 연구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 그런 책을 쓰려면 우리 분야를 넘어 수많은 문헌을 새로 공부해야 할 게 틀림없었고 자칫 중요한 점들을 놓치게 될 위험도 있었다. 시도라도 해보자고 스스로를 확신시킬 수 있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쨌든 결국 우리는 뛰어들어 보기로 했다. 경제학의 핵심 주제인 이주, 무역, 성장, 불평등, 환경 등을 둘러싼 공공담론이 날로 퇴락하는 것을 더 이상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엮기도 했지만 부유한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가 보았던 문제들과 희한하게도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개발에 밀려난 사람들, 폭증하는 불평등, 바닥으로 떨어진 정부 신뢰, 극도로 분열된 사회와 정치 등은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 모두 겪고 있는 문제였다. 이 책을 쓰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종류의 일에 대해 믿음이 생겼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다루는 것, 번드르르한 해법과 만병통치약을 의심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과장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궁극적으로 더 인간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만 해준다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들을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제학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갖게 된 믿음이다. 네, 이게 머리글이었습니다. 네, 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메가, 경제학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책의 15쪽입니다. 의사가 한 여성 환자에게 반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알려주면서 경제학자와 결혼을 해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서 살라고 조언했다. 여성, 그러면 제 병이 나을까요? 의사, 아니요. 하지만 그 반년이 꽤 길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에 살고 있다. 헝가리에서 인도까지, 필리핀에서 미국까지, 영국에서 브라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탈리아까지 어디랄 것도 없이 모든 곳에서 좌우파 사이에 오가는 공공담론은 누가 더 큰 소리로 욕을 하는가를 겨루는 시합이 되었고 그 바람에 타협이나 철회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친 언사만 난무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보면 분리투표, 즉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 하원 의원은 공화당 후보 같은 식으로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 행위가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요, 다 그냥 한 당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 중 81%가 상대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의 61%는 공화당 지지자가 인종주의자의 성차별주의자이며 편견 덩어리라고 생각한다. 공화당 지지자의 54%는 민주당 지지자가 재수없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인의 3분의 1이 가족 중 누군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하면 속상할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는 프랑스와 인도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괄호 열고 디플로는 프랑스 출신, 베너지는 인도 출신이다. 옮기니 이곳의 소위 개인 진보 엘리트 계층 사람들 괄호 열고 우리를 포함해서는 정치적 우파의 부상을 보면서 마치 말세라도 목격하는 양 이야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민주주의와 토론에 기반한 문명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이 간극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정보와 해석을 제시해 서로가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합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합리적 불일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과학자로서 우리의 임무일 것이다. 양쪽 모두가 상대를 존중하는 한 민주주의는 불일치와 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존중에는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 특히나 우려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 이해를 위한 대화의 여지가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정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와 같은 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의 견해는 점점 더 부족화. 여기서 부족화. 부족이 트라이브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는요. 트라이벌라이제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글이 상당히 기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와 같은 더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의 견해는 점점 더 부족화되고 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요. 각자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사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영화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의 느낌 뭐였냐면은 경제학에 관련된 책이지만 상당히 그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 요즘의 정치적 그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미국인들의 견해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집단별로 뭉쳐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의 핵심 믿음, 가령 성 역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노력만 하면 성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무역 불평등, 조세, 정부 역할 등 그 밖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대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의 핵심 믿음을 알면 소득, 주거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 등을 알 때보다 정책 사안에 대한 그의 견해를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주, 무역, 조세, 정부 역할 등은 현재 미국의 정치 담론에서 최전선이자 핵심에 놓여있는 주제다. 유럽,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맹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되 이슈들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그저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특정한 가치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기 일수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이민정책을 찬성한다. 라든가 나는 이민자들이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민정책에 반대한다. 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를 드는 경우라 해도 그 근거와 논리라는 게 10중 8구는 가짜 숫자와 극히 단순화된 해석에 불과하다. 이슈 자체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정말로 꽤 재앙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무역 확대와 중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던 호시절은 가고 이제는 도처에서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도 둔화하고 있다. 글로벌 호경기를 타고 성장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나라들은 앞으로의 성장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려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부유한 서구 나라들에서는 성장의 둔화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 나라 전역에서 사회 계약이 빠르게 내던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 정말이지 우리는 찰스 디킨스가 어려운 시절에서 묘사한 세계로 되돌아와 있는 것 같다. 가진 자들과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못 가진 자들의 적대가 첨예하게 고조되는 와중에 어떤 해소책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이다. 이 위기의 핵심에는 경제학과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놓여 있다. 성장을 다시 일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부유한 서구 국가들은 정말로 성장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도처에서 폭발하고 있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무역은 문제인가? 해결책인가?
무역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으로는 무역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가령 노동비용이 싼 나라들이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제조업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주와 이민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숙련 이민자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를테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걱정해야 하는가? 환영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묘한 질문으로서 시장에서 버림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트위터에 한 줄로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 질문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진다. 분노와 불신에만 불을 지필 뿐 정작 우리 시대의 가장 긴박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는 어느 나라나 손 놓고 있는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열된 분노와 불신은 더욱 심한 극단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우리가 공동의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든다. 종종 이것은 악순환고리처럼 느껴진다. 이주, 무역, 성장 불평등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야다. 경제학자들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위해 이주를 연구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될지 알기 위해 조세를 연구하고 게으른 복지 의존자를 양산할지 알기 위해 재분배 정책을 연구한다. 경제학자들은 국가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연구하고 누가 무역에서 이득을 얻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될지에 대해 꽤 유용한 예측을 내놓는다. 경제학자들은 왜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경제학자들은 무엇이 사람들을 더 관용적이 되게 하고 무엇이 타인에 대해 더 경계심을 갖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들을 익숙한 터전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하게 만드는지,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편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최근에 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의외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많다. TV에 나오는 경제학자가 말하는 혹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짧은 답에 익숙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의외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야말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대화와 논쟁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경제학자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리라고 기대하기에는 경제학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너무 낮다. 브렉시트 괄호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며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전에 우리의 영국 동료들은 브렉시트가 사회에 치명적인 비용을 유발하게 되리라는 점을 영국 대중에게 알리려고 절박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사람에게 영 가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실이 그랬다.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2017년 초에 온라인 시장 조사기관 유고브는 설문조사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다음 중 그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누구의 견해를 가장 신뢰하십니까? 1등은 간호사였다. 84%의 응답자가 간호사의 말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꼴찌는 정치인이었다. 겨우 5%만이 정치인의 말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괄호 열고 자기 지역구 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보다 조금 높아서 20%를 기록했다. 괄호 닫고. 경제학자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경제학자의 말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25%로 기상예보관에 대한 신뢰 51%가 경제학자에 대한 신뢰보다 2배나 높았다. 2018년 가을에 우리는 미국인 10,00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다. 이 설문조사에는 그 밖에 여러 경제 이슈들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소개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경제학자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사람은 25%에 불과했고 정치인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사람들이 경제학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견해와 보통 시민들의 견해가 종종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시카고 대학의 부스 경영대학원은 학계의 경제학자 약 40명에게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해 종종 질문을 던진다. 중간에 부연 설명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IGM 부스 패널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 널리 인정받는 경제학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IGM 부스 패널에 제시되었던 질문 중 10개를 골라서 미국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는데 문항 대부분에서 IGM 부스 패널 경제학자들과 우리의 설문 응답자들은 견해가 거의 완전히 상충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는 언명에 대해 IGM 부스 패널 경제학자들은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우리 응답자들 중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을 약간 넘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설문의 응답자들은 경제학자들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학자들은 2015년 여름부터 독일의 난민이 급격하게 유입된 것은 향후 10년간 독일 경제에 득이 될 것이다 라는 언명에 대해 40%가 동의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대조적으로 우리 설문의 응답자들 중에서는 이 언명에 동의하는 사람이 25% 정도에 불과했고 무려 3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응답자들은 경제학자들에 비해 로봇과 인공지능의 부상이 대대적인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의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훨씬 작았다. 꼭 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을 더 옹호해서는 아니다. 2013년에 수행된 한 연구는 20개의 질문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미국의 일반 시민 1000명의 답변을 비교했는데 경제학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연방정부의 세금 인상을 훨씬 더 많이 옹호했다. 경제학자 중 97.4%가 세금 인상을 지지했는데 일반인 중에서는 66%만 이를 지지했다. 또 경제학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정책, 즉 은행 구제, 경기 부양 등을 신뢰하는 경향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컸다. 한편 일반인들은 거대 기업의 CEO가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경제학자들보다 컸다. 일반인 중에서 67%, 경제학자 중에서는 3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적인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것과 평균적인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0개의 질문 전반에 걸쳐 각 언명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정도와 일반인이 동의하는 정도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35%포인트나 간격이 있었다. 그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 다음에도 일반인들의 견해는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전문가, 즉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대중의 견해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3개의 질문에 대해 일반인 응답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질문 방식을 서로 다르게 해서 반응을 살펴보았다. 한 집단에는 거의 모든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알려준 다음에 질문을 제시했고 다른 집단에는 전문가의 견해를 알려주지 않고 곧바로 질문을 제시했다. 그런데 두 집단의 답변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예를 들면 북미 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가 평균적인 사람들의 후생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한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견해, 즉 95%의 경제학자가 그렇다고 답했다를 먼저 들은 응답자 중에서는 51%, 그렇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46%가 그렇다고 답했다. 차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반 대중의 상당수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도 무방할 듯하다. 경제학자와 대중의 견해가 다를 때 꼭 경제학자가 옳다는 말은 아니다. 종종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에 푹 잠긴 나머지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이데올로기인지를 잊곤 한다.
정책적인 질문에 대해 경제학자는 자신의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정들의 기초에 답을 하는데 본인에게는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자기 이론의 토대인 만큼 제2의 본성처럼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 가정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의 소박한 목적은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사람들과 나눠서 우리 시대에 가장 기묘하면서도 견해가 극심하게 갈려있는 이슈들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학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쁜 경제학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개 대중매체에 경제학자라며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IGN 부스 패널의 경제학자들과 다르다. 중요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자칭 경제학자, 가령 X은행이나 Y기업의 수석 경제학자인 대부분은 자기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엄정한 실증 근거의 무게를 너무나 쉽게 무시하곤 한다. 또한 이들은 어떤 비용이 따르더라도 시장을 낙관해야 한다는 견해 쪽으로 예측 가능하게 치우쳐 있는데 대중은 그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제학자와 실제로 뒤에서 밖에 대중에게 두드러지지 않은 채 연구하는 학자 사이에는 간극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보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이 경제학의 시각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외양, 즉 양복과 넥타이와 말투, 아주 많은 전문 용어를 봐서는 매체에 등장해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경제학자들과 진지하게 학문을 수행하는 경제학자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그들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예측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일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태도는 대중에게 그들이 한층 더 권위 있는 전문가로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예측 능력은 꽤 형편없다. 누가 하든 간에 경제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진지한 경제학자들은 대개 미래학과 거리를 두려워한다. 일예로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데 고도의 교육을 받은 경제학 전문가들의 팀이 이 일에 매달리는데도 적중률이 그리 높지 않다. 2016년 이코노미스트지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IMF가 내놓은 전망치가 평균적으로 실제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IMF의 예측이 나오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의 예측 오류, 가령 2012년에 예측된 201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2014년의 실제 성장률 차이가 평균 2.8%포인트였다. 이것은 매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0%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찍었을 때보다는 약간 나은 성적이지만 매년 그냥 4%라고 예측치를 내놓았을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경제학에 대해 만연해 있는 회의와 의구심에 크게 일조했을 것이다. 경제학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학계의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고 정교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밟아간 복잡한 논증 과정을 대중에게 설명하는데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는 것이다. 데이터에 대해 설명 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중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를 어떻게 분별해 내었는가? 가장 개연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종종 매우 상이한 영역들에 걸쳐 있는 어느 지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했는가? 그 결론은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가? 그 결론의 기초에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나은가? 이런 이야기를 대중은 별로 듣지 못한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미세한 차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한 정교한 설명 또는 복잡한 단계를 길게 이야기하는 종류의 설명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당연히 주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둘 다 TV에서 우리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앵커와 씨름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의미를 더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몇몇 부분을 편집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의 경제학자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일에 나서기를 꺼리는 심정을 아주 잘 안다.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는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명료하고 설익은 이야기로 들리거나 신중하게 한 말이 상당히 다른 의미로 들리게 왜곡될 위험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하지만 몇몇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면 그들은 대개 가장 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고 경제학의 최근 연구가 보여주는 결과들을 깊이 있게 논의할 인내심은 가장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몇 가지의 정통 경제학 개념에 너무 고착된 나머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실증 근거를 모조리 일축하고서 오래전에 논파된 옛 개념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되풀이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주류 경제학을 비웃기 위해 대중 앞에 나선다. 주류 경제학이 비웃음을 사는 게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현대의 가장 훌륭한 경제학 연구들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소통해 줄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는 게 대체로 맞을 것이다. 우리는 단언하는 경제학은 좋은 경제학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곳이어서 많은 경우 경제학자가 대중과 소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결론 자체가 아니라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 밟은 경로다. 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가 택한 논증 절차는 무엇이며 그의 논증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는 경제학자가 물리학자와 같은 의미에서의 과학자가 아니며 대중에게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류의 결론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TV 코미디 프로그램 빅뱅 이론을 본 사람이라면 물리학자가 공학자를 얕잡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리학자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반면 공학자는 물질을 조물락거리면서 물리학자가 해놓은 깊은 사고를 재료 삼아 거기에 모양을 잡으려 할 뿐이라고 말이다. 좌우간 빅뱅 이론에서 묘사되는 바로는 그렇다. 경제학자를 조롱하는 TV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경제학자는 공학자보다도 몇 단계 더 아래일 것 같다. 적어도 로켓 공학자보다는 한참 아래일 것이다. 공학자는 로켓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게 하는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라도 물리학자의 확고한 지식에 바탕을 두지만 경제학자는 그렇지 못하다. 경제학자는 배관공과 더 비슷하다. 우리는 정보에 기반한 직관, 경험에 기반한 추측, 그리고 순전한 시행착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종종 잘못된 결론을 내놓는다. 이 책에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성장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장률을 맞추는 것은 거의 가망 없는 게임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탄소세가 필요할지, 세금을 많이 올리면 CEO 보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편 기본소득이 고용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같은 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경제학자만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곤 한다. 위험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견해가 만든 갑옷을 너무 단단히 입은 나머지 명백한 사실조차 그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집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실증 근거들로 계속 돌아가야 하고 실수를 깨닫고 인정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제학도 많다. 좋은 경제학은 무언가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론들의 기초에 몇 가지 추측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로 그 추측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들에 기초해 접근 방식을 때로는 완전히 수정하며 운이 조금 따른다면 해법에 도달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연구는 의학 연구와도 매우 비슷하다. 인류가 암과 맞서 싸운 역사를 다룬 시타르타 무케르지의 역작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에는 시장에 신약을 내놓기까지의 긴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감에서 떠오른 추측과 정교하고 신중한 검증의 결합 그리고 그 이후 수차례 걸친 정교화의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학자의 연구도 그렇다. 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했는지를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잠정적인 답에 대해 그것을 바탕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그 답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말이다. 또 한의학에서처럼 우리의 일은 기초적인 과학적 작업이 완료되어 핵심 개념과 이론이 정립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풀어내는 과정은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의 전황 보고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좋은 경제학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는 사실과 공상을, 과감한 가정과 견고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 바와 알고 있는 바를 구분해 내려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공상을, 과감한 가정과 견고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 바와 알고 있는 바를 구분해 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면서 현대의 가장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한 과정까지 아울러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경제의 사안을 다루지만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 큰 개념이 언제나 우리 작업에 지침이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후생을 소득이나 물질적인 소비로만 협소하게 정의하곤 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인정과 존중,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편안함, 압박 없는 가벼운 마음, 존엄과 자존감, 즐거움 등이 모두 중요하다. 소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단순히 편리한 지름길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학자들을, 때로는 매우 영민한 경제학자들마저도 잘못된 경로로 이끌고 정책 결정자들을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강박으로 이끄는 왜곡된 렌즈다. 이 렌즈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곳의 가난한 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좋은 일자리를 빼앗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믿으며 두려워하게 만든다. 이 렌즈는 서구의 정책 결정자들이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되불러오는 것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만든다. 이 렌즈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깊이 불신하고 경멸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런 처지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리게 만든다. 이 렌즈는 경제의 성장과 지구의 생존 사이에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상충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존엄과 유대를 향한 인간의 깊은 열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물이나 격가지가 아니라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간극에서 벗어나 세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더 나은 길로 여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다시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경제의 우선순위와 사회가 구성원들을, 특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돌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다. 이를 전제로 하되 이 책이 다루는 구체적인 사안 중 어느 것에라도 혹은 어쩌면 이 사안들 모두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그저 끄덕여달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택했던 방법론,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나마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책을 다 읽었을 즈음에는 아마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1장까지 읽었습니다. 머리글과요. 1장을 읽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장 상어의 입. 이게 장이 상당히 크게 묶여 있어서요. 이 장들을 제가 나눠서 대략적으로 10장 정도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책에 들어왔습니다. 새 책을 읽을 때 낯섦도 있지만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 설레임이 여러분 삶에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